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방가드 예술과 디지털 미학과 연관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봤던 게 결합의 예술에 대해서 봤었죠. 두 번째는 상상의 효과, 불안 연속적인 다른 공간 이 관점에서 르네 마그리트를 내가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본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르네 마그리트의 6원소를 봤었죠. 그 6원소에서 이 사람이 그 전이와 압축, 오류적 추척, 역설, 뭐 이런 강화와 불일치성, 명백한 비개연성, 그리고 단편적으로 조립된 세계를 다해주이고 다층적인 이미지 관점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미지가 언어 속에 축각되지 않는 것, 사고 과정과 사고의 현재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 사람의 회화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재현의 불안정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현의 안정성은 재현이라고 해서 현실을 예술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재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representation.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뭔가 다른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재현의 불완전성은 내가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잠깐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푸코라고 하는, 미셸 푸코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논자가, 이론가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거 한번 봤습니까? 안 봤어요? 보질 않았어요? 잠깐 볼까요? 예, 여기 푸코라고 하는 이 사람 화가 이름은 디에고 벨라스케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페인 화가입니다. 스페인의 17세기 궁중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이러한 작품을 이제 그렸어요. 제목은 시녀들입니다. 시녀는 궁중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왕의 그 로얄 패밀리들을 이렇게 이제 시중도는 특히 여자들을 이제 시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화가 아마 여기 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 자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화면이 작아서 좀 유감스러운데, 근데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 하폭이죠. 하폭인데 이렇게 하폭 우리는 보는 사람이 뒷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그리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뭘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 시선을 보면은, 여기 좀 여러분들 서양 미술사 같은 디에고 벨라스케스 같은 데 한번 찾아보면은 이 사람 대표작 중에 하나니까 이런 작품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시선을 보면은 전면을 봅니다. 전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화보집에서 이 사람의 얼굴 시선이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은 보는 사람을 봅니다. 이 회화를 보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시선이 전면인데, 우리가 보면 누굴 보고 있냐 보면은 자기 눈과 마주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을 보고 막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것은 앞에 어떤 사물을 또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는 자세가 화면에 드러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 하폭이 뭔가를 재현하려고 하는데,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스크린, 영화 같으면 스크린, 회화 같으면 하폭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어떤 사물을 재현하고 어떤 사람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보는 것은 대상이 스크린 안에 아니고 스크린 밖에 있습니다. 스크린 밖에 있는 것을 스크린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는 스크린의 안과 밖 사이에 있는 어떠한 것, 이른바 사이의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공간에 있는 어떠한 이미지, 그런 것을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 헤테로는 다르다는 것이고 토피아는 뭐가 되겠죠? 장소.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그리고 있다. 또는 사이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여기에 공주 같아요. 마가렛 공주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 저 귀족 또는 왕의 딸 같고, 여기 이제 시녀들입니다. 시녀들이 있고, 다른 여기 궁중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 개가 한 마리 있고,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는 또는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이렇게 문턱에 걸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요 한가운데 거의 한가운데 거울이 하나 걸려 있다는 겁니다. 거울. 여기 거울인데 거울 속에 누구 두 사람이 비치고 있어요. 희미하게 그것도 또렷한 것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어요.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유감인데 큰 거 보면 거울인데 그 거울 원작을 보더라도 희미합니다.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거울 앞을 비치니까 거울이 비치는 것은 왕과 왕비가 비치는 왕과 왕비는 앞에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뭔 그런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정확하게 아니고 뿌옇하게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참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있는 그 자체가 화면 밖의 대상을 화면 안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 사이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푸코는 재현의 불안정성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으면서 한 권의 책을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회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유명한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고 우리는 다시 모더니즘 쪽으로 이제 모더니즘 쪽 올라오면은 마그리트도 마찬가지로 르네 마그리트도 마찬가지로 재현의 불안정성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했던 그 고전적 회화의 재현 대상이 기호적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재현을 포기한 현대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마그리트 같은 사람들의 재현을 포기한 거죠. 기호보다는 다른 어떠한 기호 너머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재현의 대상으로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거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거울 속에 보면 자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이 거울은 또 예외적인 아까 거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울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주관과 객관, 주체와 대상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재현에서는 또렷이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 사실주의 그림이라든지 어떠한 정미라 같은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모든 예술의 거의 모든 예술의 지향하는 목표가 현실의 재현, 현실을 담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소위 미메시스 과정이죠. 현실의 미메시스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르네 마그리트는 그와는 전혀 다른 또는 그러한 원칙, 관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또는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바도르 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에서 갈라를 그리고 있는 달리 이런 회화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려고 하는 또는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달리의 달리의 그런 회화에서 뿐만 아니고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와 비존재 또는 가상과 실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이중성을 르네 마그리트는 극단화시키고 있다. 회화를 통해서 극단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인간의 조건 같은 것도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인간의 조건 한번 볼까요? 이런 작품들 인간의 조건이라든지 쭉 나오고 있죠. 이런 시리즈 작품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화폭이에요. 화폭.
하폭이고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요대 이게 뭡니까? 이게 하폭에 이제 걸려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 자체가 현실 공간하고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현실 공간하고 겹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투명한 이러한 공간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시 말하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사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현실 그 자체와 겹쳐지는 것. 이건 가상과 예술 행위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글을 쓰든 회화를 그리든 뭐 작곡을 하든 아니면 연극을 하든 넓은 의미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문학적 현실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술적 공간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또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간의 조건의 시리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 나오는 이런 하폭하고 현실. 요거는 앞에 나오는 하폭을 찝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도 그게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원의 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죠. 또 하나의 좋은 예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재현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사람은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재현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죠. 자기는 거울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것이 앞면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 또다시 바라보여지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재현되지 않다. 이 아마 아까 그보다는 더욱더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런 예술론, 회화론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거울이 뒷받침돼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용된다 그러면은 동일한 이미지가 조금씩 차이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우리는 상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similitude라는 표현을 써요. resemblance, 영어로 표현하면 resemblance가 아니고 similitude. resemblance라는 것은 닮게 만드는, 그런 미메시스의 바탕을 둘 때 우리는 resembl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닮게 만드는 거. 이게 모방이죠. 미메시스예요. 그죠? 우리 회화 같은 거는 회화는 현실을 닮게 만들잖아요. 가장 닮게 만들려고 가장 아주 극단적으로 노력했던 그런 들면 르네상스의 원근법 같은 것은 가장 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똑같이 만들려고 16세기, 17세기 프랑스의 정밀화, 현실과 똑같은 만드는 정밀화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거는 전혀 틀려요. 이런 부분들 그게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원의 열쇠 같은 이런 작품들, The Key to the Field 같은 거, 이런 유형들, 유형들이 전원의 열쇠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정상의 부름 같은 거, Call of the Pigs 같은 거, 1942년 작품인데요. 여기 잠깐 보면은 정상의 부름, 이것도 아까 저게 인간의 조건, The Condition of Human,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을 이제 보려는데 이게 화면 속에 이런 장면과 겹치진, 아까 얘기하는 가상과 현재의 겹침, 중첩. 이중석, 어떻게 보면 중첩은 동일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상의 부름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게 모두 뭘로 보고 있습니까? 회화 속의 회화. 거울은 텍스트 속에 또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라는 뜻이죠. 회화 속의 회화 또는 거울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정상의 부름이라든지 인간의 조건 같은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그 뒤에 있는 연속성, 현실의 연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는 하폭에 그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정밀하게, 현실을 담게 정밀하게. 하지만 그것은 가상적인 공간, 가상적인 영역이다. 가상적인 영역으로서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예,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해와 속의 해와 또는 해와 속의 거울 아까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또 다른 텍스트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가 합폭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 작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와의 안과 밖, 스크린의 안과 밖, 안팎, 해와의 안과 밖, 스크린의 안과 밖, 안팎,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 공간의 안과 밖, 의식 공간의 경계, 이런 것들이 사라졌죠? 허물어지고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 또는 현실과 비현실, 예술 공간, 이런 경계도 무너졌다. 또 다른 얘기하면 중첩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현실과 비현실, 해와 속의 해와, 텍스트 속의 텍스트,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형 공간을 완전히 이 사람은 와해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하고 있는 상상, 우리가 이 부분의 주제 상상의 공간 또는 재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해화는 또는 해화 속의 해화 또는 거울,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투명한 게 거울, 어떤 외부 세계를 그대로 투사해서 반영하는 투명한 거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예술이 담당하고 있는 재현의 기능, 이런 것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 또는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는 재현되지 않다. 아까 not to be reproduced. 아까 거울 보고 있는 장면이 있었죠. 어떤 젊은 남자가 거울 보고 있는 장면, 재현되지 않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위험한 관계, The Dangerous Liaison.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것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Dangerous Liaison. 좀 위험한데 얼마나 위험한가 볼까요? Dangerous. 조금 위험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한 관계예요. 조금 위험한데 이런 것도 요거는 겉과 뒤, 그죠? 겉과 뒤, 이런 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대체시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간의 분리, 현실 공간의 분리, 재현 공간의 분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특히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창문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창문, 그다음 거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울의 의미는, 창문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바깥을 이렇게 투시하는 하나의 그 통로죠. 창문이 바깥을 투시하는 통로, 아니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울, 이런 거울의 기능, 거울 모티브,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재현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완전히 그런 전통적인 기구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재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거울 속의 해와 속의 해와 속의 거울, 이런 것이 재현하고 있는 그 관계가 와해된 것을 나타내면서 그 관계, 해와의 기능, 해와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기능,
또는 거울을 통해서 묘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능 이런 것들을 와해시키고 의문시하고 또는 재구성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메시스는 닮음, 아까 리젠버런스를 얘기했는데 유사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사성이 회화적 의미에서 또는 예술적 의미에서 진리다. 미메시스가 예술의 진리다. 재현이 예술의 진리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고 이에 대한 반기를 들죠.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시도. 그 예술의 영역이 뭐냐면 재현의 불완전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현의 불완전성의 영역은 이 사람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방가드 예술 전체에 이미 재현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재 속에서 회화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시도를 르네 마가레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 마가레트는 미메시스 아까 얘기하고는 유사성의 토대도 예술을 비판하는 거죠.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메시스라기보다는 시뮬레이션 쪽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의 공간, 그러니까 미메시스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메시스를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술가입니다. 미메시스 부정 다음에 뭐가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상의 공간 속에서 뭔가 다른 재현과 다른 이러한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이 정가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르네 마가레트는 재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럽 전통의 재현이라는 유럽 전통의 그러한 예술적인 인식 이런 것을 거부, 부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칸딘스키 기형학적인 도형을 보여주고 있는 칸딘스키라든지 또는 러시아 구성주의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르네 마가레트는 더욱더 가격화 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르네의 작업은 유사성, 아까 리젠버런스의 끝없는 연속, 리젠버런스 끝없는 연속, 아까 얘기 나오는 상사라고 하는 시밀리튜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부분적으로는 디지털 예술의 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물을 보는 예술 활동을 넘어서 사물을 보는 인식 과정에 관한 것까지도 이 사람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술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예술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현실의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방적인 전통 예술관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 과정, 예술의 새로운 인식의 영역, 소위 말해서 뭐 인식 그럴 때는 우리 흔히 에피스테메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에피스테메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 벤야민 보들레아에 의해서 논의되는 현대 산업 산업의 시뮬라크를 예견하고 있다. 시뮬라크는 거짓된 이미지란 뜻인데, 원래 의미는 거짓된 이미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르네 마그리트가 한 작품들이 다른 전통적인 거꾸로 보면 전통 예술가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거짓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현실의 예술의 의미가, 현실 예술의 의미가 모방의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대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것에 현실의 대상을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않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거짓 이미지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거짓 이미지의 관점에서 시뮬라크.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의 이미지란 뜻입니다. 시뮬레이션 세계의 이미지, 시뮬라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시뮬라크르는 플라톤의 원래는 질 들레즈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면서 질 들레즈가 시뮬라크라는 그 관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뮬라크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현실의 이미지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현실의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이미지, 이른바 가상 공간에서 존재하는 이미지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선인데, 선의 이데아인데, 플라톤은 이데아의 사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데아는 뭡니까? 이데아는 절대적인, 추상적이지만 절대적인 이념, 가치를 이데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플라톤이 생각할 때 그것이 현실의 토대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토대를 두고 있는 절대적인 추상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간념력이죠. 간념력. 추상적이라는 것은 간념력이라는 뜻이, 간념력이라는 뜻이고, 존재한다, 현실을 토대로 둔다, 현실을 존재한다는 의미에서는 존재론적인 측면입니다. 간념론이라는 것은 이데얼리즘이고, 존재론적인 것은 온톨로지라는 그런 관점인데, 온톨로지와 이데얼리즘, 간념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데아는 그러면은 아까 추상적이지만 절대가치, 추상적인 절대가치가 뭐냐면 아까 선이라고 하는 선의 이데아인데 선의 이데아가 어떻게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플라톤의 관점에서 존재하는데 이미지로도 존재한다. 현실의 이미지로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그게 에이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도스하고 이미지화된 거 에이도스하고 우리가 예술가들이 흔히 보이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만든 거, 소위 말해서 미메시스 관점에서 보이게 만든 그러한 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거하고 인간이 모방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거하고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어떤 사물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유명한 목수가 만든 침대, 화가가 그린 침대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한 하나의 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런 세계의 존재의 사물은 다 이데아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목수가 만든 의자죠. 의자를 만든 사람이 만드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의자를 만들 때에는 이런 존재의 의자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적으로 또는 에이도스적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화가가 이런 의자를 그린다 그러면은 화폭에 그린다든지 어떤 예술 활동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이데아의 그런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환상적인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플라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이 화가들, 특히 화가들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진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적 가치를 다루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 시간인가 우리가 그 음령화가라고 한번 얘기했었죠. 고대 그리스의 음령화가 그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의 예, 그런 것도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그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그 마샬 디수상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마샬 디수상은 초현실주의 콜라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나의 좋은 하나의 예로서 그 위대한 고유리, The Large Glass, 뭐 이런 작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대한 유리, 거대한 유리죠. 위대한 게보다는 거대한 유리. 여기 보면은 거대한 유리인데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 또는 다른 제목인데 총각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진 신부조차도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bride stripped is bare by her bachelors even 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신부가 주인공 같죠? 총각들도 나오고 한번 볼까요? 신부와 총각들이 어디 있는지 이거 좀 크게 볼 수 있나? 크게는 안 되네요. 요거 이 작품입니다. 거대한 유리. 신부가 어디 있나요? 신부? 총각들. 여기 이게 총각들 같기도 하고, 여기 뭐 번데기 같기도 하고, 뭐야 잘 모르겠어. 이거는 배짱이, 풍뎅이 같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하죠. 총각들, 이건 총각들 같아요. 여러 명 있는 거 보니까 복수니까 총각들. 이런 작품입니다. 난해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뒷선의 작품을 10년간 제작했다고 그래요. 두 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윗 패널에서는 벌과 벗겨진 신부와 아래 패널에서는 9명의 총각들이 마치 꿈의 이미지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신부고, 여기 신부고, 밑에 부분이 이러한 총각들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현실 공간이 아니고,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의 그런 관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꿈의 공간입니다. 꿈의 이미지, 환상의 영역의 공간입니다. 환상 영역 공간, 꿈의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색상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독특하게 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전시에 출범하고 전시를 끝내려는데 이 작품을 구매적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반자의 실수로 깨지게 되었는데, 깨진 작품을 다른 유리로 덧대면 과정에서 독특한 작품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유리는 르네상스 이후 가시성의 행복감에서 벗어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가시성의 행복감 이런 것을 벗어나고 있고, 미메시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고, 미메시의 원칙과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보고 있고, 예술의 시각성과 삶의 시각성을 동일화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초현실주의 콜라주 관점입니다. 콜라주는 계속 뭔가를 덧대고 덧붙이고 잇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덧대고 잇대면서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유리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을 예술적으로 묘사하는 모든 힘이 순고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이다. 순고미,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다스 칸트지금이죠. 칸트지금의 다스 하브네 또는 더 서블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아까 얘기하는 상상의 공간입니다. 알겠죠? 상상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르샹은 아까 마샬 디샹은 르네상스의 측정의 규범을 거부하고 어떤 점에서 독일 르네상스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르네상스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샹 이후 예술의 물질성을 해체하는 과정은 공간 개념을 변형시키면서 일상성의 비물질화를 초래하는 과정이며, 이는 예술과 현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점점 더 유리시키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 형식을 변형시키면서 이른바 종합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예술의 혼합성, 융합성, 예술의 간섭,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종합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윤곽에 잡히지 않았던 시각예술의 생성 조건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종합적인 이미지 구성과 객체의 변형은 콜라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여러 공간층으로 확장된 콜라주다. 이 작품에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콜라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콜라주라고 하는 개념이 아방가르드 시대, 특히 다다이즘에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콜라주는 예술 작품의 확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술 형식을 다른 형식을 통해서 확장하는 그런 관점이 콜라주고, 그런 것이 종합예술적인 관점, 예술의 그런
융합성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디지털 예술 또는 디지털 문화는 이러한 예술의 융합, 내가 아마 첫 시간부터 얘기했죠. 디지털 예술은 단일 예술 형식이 아니고 복합적인 예술 형식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예술의 하나의 그 미학적인 이론적인 토대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뒷상은 그 한 예가 된다라고 하는 예입니다. 예. 인상주의의 그 색채분할주의, 인상주의 색채분할적인 전묘파, 인상주의 색채분할적인 전묘파를 얘기할 때, 그, 디비저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디비저니즘, 인상주의 전묘파인 디비저니즘, 이런 것의 영역을 넘어서서, 또는 이것을 거쳐서 앤디 오홀의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 망막 기술이 이루는 초현실적인 콜라지 기법, 이런 것들이 디지털 예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 예술은 초현실적인 그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예술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콜라주 기법이, 이건 하나의 예술 영역에서의 콜라주 기법이고, 빛의 영역에서의 콜라주 기법도 점점점 이렇게 발달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이제 빛의 콜라주라고 하는, 여기 내가 써놓았던 안드레아스 M.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는데, 독일 예술가입니다. 안드레아스 M. 카우프만이라는 예술가의 작품 속에 라지 아트 히스토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하면은 große Kunstgeschichtsmaschineri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가 있는데, 위대한 예술사 메커니즘, 그 위대한 예술사,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사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리히트 콜라주의 그런 작품. 리히트 콜라주가 빛의 콜라주니까 빛이 이렇게 막 섞여서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예술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 또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빛의 콜라주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빛이 아니고, 다다이즘은 어떤 게 콜라주의 형식이 되죠? 예? 다다이즘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독일 다다이즘, 프랑스 다다이즘, 스위스 다다이즘이 있는데, 예술적인 형식의 다다이즘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융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다다이즘 잠깐 볼까요? 이 사람 말고, 하나 예를 들어서, 독일 다다이즘의 대표적인 사람이 라울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울 하우스만, 이런 사람들의 하는 거 이런 작품이 하나 예입니다. 이거 하나의 이건 회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회화적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회화 한 예를 보면은 다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이런 것도 글자, 이거 소위 뭐라 그럴까요? 활자화기도,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활자로 해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활자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요즘 미술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산업 미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이포그래피 활자학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도 우리 활자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글꼴 있죠. 글꼴. 그런 것들은 활자학의 한 중요한 대상입니다. 글을 어떻게 형성시키면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 것인가라는 것에 이런 관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화인데 사진도 막 갖다 붙여놓고, 이건 전형적인 콜라주입니다. 사진도 갖다 붙여놓고, 여기 뭡니까? 활자도 갖다 붙여놓고, 여기 다다는 승리한다. 독일어로 하면 다다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신문 쪼가리입니다. 신문의 어떤 기사, 이런 것들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일 예술의 종합예술.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해 있습니다. 복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요거는 아까 이제 다시 말하니까 비치 콜라주인데,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대충 어떤 건지. 예. 요런 건데요. 한번 보세요. 요런 건데, 이 사람이, 그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까 안드레스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유명한 화가의 중요한 작품들을 한 50가지 이상 됩니다. 그런 것들을 투사기를 통해서 7개의 투사기를 통해서 쏘고 있어요. 한 장소에다가 쏘고 있습니다. 회화적 이미지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이런 투사를 쏘면서 같이 이렇게 콜라지 형식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동영상이 지금 없는데 동영상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그 형식의 동영상을 본다면 굉장히 화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화적 장면이 있고 그게 다른 회화적 장면과 겹칩니다. 그게 비치니까 막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죠. 겹치면서 새로운 어떠한 이미지, 새로운 예술적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는 그게 콜라지 기법입니다. 콜라지 기법을 따라 여기도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콜라지 형식으로 탁탁탁 붙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곳에 머물 때 역동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치 콜라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받고 뭐 이런 것도 하나 예입니다. 요거 보면은 여기 하나는 모나리자, 잘 아는 모나리자가 있고 요거는 저 투사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투사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대 공간까지도 같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콜라주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거죠. 요건 또 다른 그런 예술적 이미지를 콜라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고 가고 있다 이런 뜻. 그래서 7개의 작업 방식을 보면 7개의 코닥 회전 투사기를 사용하면서 그중 5개의 투사기를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7개인데 5개는 막 돌아가고 있어요. 2개는 고정적이고 5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자꾸 회화적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그것이 같이 콜라지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식들, 이런 것들이 빛의 콜라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화가 조토라고 하는 사람이,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에서부터 그다음 안젤름 키포에 이르기까지, 키포에 40점의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벽에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투사기가 원본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왜곡된 수많은 시각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급 문화로 기호화된 이른바 이 예술, 이건 뭐 전자예술이죠. 이 예술이 소외 효과가 함께 빛의 콜라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플라톤 얘기를 잠깐 했는데 플라톤 시대의 음영화가의 제일 젊은 계열의 화가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파락시스와 제옥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화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화가인데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에피소드인데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두 사람의 화가가 서로 경쟁심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둘이서 내기를 했어요. 자네 그림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잘 그린지 한번 우리 둘 사이에 한번 판단해 보자.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림을 그리기로 하고 각각 이제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육시스가 자기가 잘 그렸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 화가인 파라시스를 부릅니다. 자기 이 그림 화실에 불러가지고 뭘 그리냐고 하면 포도를 그렸어요. 벽에다가 포도를 아주 똑같이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자연적인 포도처럼 보일 정도로 똑같이 그렸어요. 심지어는 새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새들이 거기에 하다가 벽에 부딪혀가 막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육스는 포도를 굉장히 정교하게 그래서 새들이 그 포도를 먹으러 나와서 앉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파라시우스 이제 그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인데 내가 이렇게 새들이 나오는 걸 봤지 이렇게 정교하니까 이 정도 됐고 자네 그림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파라시우스의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좀 보자 그랬더만 벽에다가 커튼이 하나 걸려있어요. 커다란 커튼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보다 자네 그림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커튼 왜 걸어놨냐? 커튼을 치우고 커튼을 치워서 자네 그림 좀 보여줘 라고 얘기했는데 파라시우스 얘기해 내가 그린 커튼을 내가 그린 거야. 근데 자네는 커튼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지 못하고 커튼의 이면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네의 그런 이면까지 내가 그린 해와의 이면까지 보고 싶은 충동까지 나는 그랬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인데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파라시우스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회화적 관점에서 파라시우스 승리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시우스는 커튼을 그렸는데 어쩌나 생생히 그렸더니 새들이 평가에 부대해진 제옥시가 이제 커튼을 치우고 그림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 해화가 다시 말하면 파라시우스 그린 것이 그림인데 자기는 그림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사물로서 인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도 손바닥으로 자기는 새를 속일 수 있을 거다. 내 그림은 나의 그림은 새를 속였는데 자네 그림은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눈을 속였다. 나의 그 예술가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잘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로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정신 분석하고 얘기하고 있는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봤습니까? 자크 라캉. 라캉의 유명한 그 응시 이론인데 응시는 게이지라고 그러죠. 게이지, 응시 이론에서 자크 라캉은 이 두 일화를 자기 이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응시라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 욕망 이론인데 라캉의 그런 정신 분석학 이론은 욕망 이론, 인간의 욕망, 무의식 속에서 어떠한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무의식 속에서 라캉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 뭐 상상계, 상징계, 그다음 실제계 이런 영역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경험적인 거, 어떤 선험적인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죠. 가치에 도달해. 라캉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대타자, 대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타자 이런 용어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칸트의 물 그 자체, 독일어로 하면 딩, 안지라고 하는 물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 인간이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각적으로 보는 그 너머에 있는 존재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파라시스의 예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파라시스가 그린 회화는 시각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고 응시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죠. 응시라는 것은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이미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이 파라시스와 같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럽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역에서 왜냐하면 디지털 예술은 현재의 토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현재에 있는 어떤 그 미메시스라든지 현실의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파라시스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에서 유기적 재현에 대한 요구의 역설, 유기적 재현에 대한 요구의 역설, 뭔가를 그렸는데 그랬을 때 그 이상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역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화의 예로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지의 터미네이터 4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드맨 런머맨 2라든지 그다음에 스티브 스필버그의 추락의 공원 이런 데서도 자연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의 영역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런머맨이라고 하는 작품들 여러분 혹시 런머맨 봤습니까? 안 봤어요? 런머맨은 잔디 깎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잔디 깎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은 가상 공간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컴퓨터의 가상 공간을 그린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잔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잔디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제목이 로모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기 옆집에 이웃집에 그 컴퓨터 과학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상 공간의 영역을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자기가 어느 정도 그 가상 공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되어서 하나의 그 실험 대상으로 자기 옆집 사람을 부릅니다. 이 잠디 깎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게 이렇게 하니까 설명해주고 이런 가상공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래? 동의를 얻고 이 사람을 실험 도구로 해서 가상공간에 들여보냅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있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잔디 깎는 사람이 가상공간이 자기한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와닿을 수가 없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상공간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가상공간 속에서 자기가 나중에 신이다. 나중에는 뭐 가상공간을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말고는 중반 이후로는 계속 가상공간 속에서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상공간에 나중에 신이 되고 나중에는 나오기 싫어요. 자기 주체의 확장입니다. 완전한 주체의 확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시간성 속에서 무한한 공간 속에서 다시 무한한 시간선에서 비역사적인 시간이죠. 그런 공간 속에서 자기가 더 나오고 싫어하는 그런 과정에 나중에는 파국을 맞게 되는 죽음이 또 나중에 컴퓨터 연결 장치가 나중에 폭파해가지고 죽게 되는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로모맨 2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회화적 이미지나 책, 사진 또는 영화처럼 폐쇄된 객체를 다루는 재인의 매체가 아니라 메타 매체이다. 유사성의 원칙을 고부하는 디지털 예술 이런 층에서 인위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가상은 보들레아르와 연관돼서 거론되고 있는 시뮬라크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시뮬라크르, 즉 거짓된 이미지와 맥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예술에서 볼 수 있는 인재의 변화와 미학적 형식의 변화와 리얼리즘은 사진의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위적인 현실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속적이고 동절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또는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예술 공간을 얘기합니다. 문화 공간을 얘기합니다. 예, 연속적이고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예술인 디지털 예술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불연속적인 공간 개념은 초현실주의 콜라주 기법, 아까 설명을 했었죠. 마샬 디스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콜라주 기법 또는 다다이즘에서 나타나는 콜라주 기법 이외에도 크리스테바의 문해 미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튜얼리티, 그 다음에 이 개념 또는 박진, 미샤일 박진의 다성성. 미샤일 박진은 러시아의 문화 기호학자입니다. 미하일 박진.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뭐 그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의 스탈린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탈린 시대에 그 스탈린의 그 이른바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를 문화 이론적으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자기의 논리를 전개했던 사람. 미하일 박씨는 특히 그 문화기호학자인데 축제 있죠, 축제. 축제의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평생의 주제가 자기의 연구 주제가 축제입니다. 축제에 관한 책도 많이 썼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유럽의 축제의 관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토릭 축제하고 유명한 유럽의 그 국경일들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캐토릭 축제의 일입니다. 카톨릭과 연관되고 있어요. 물론 성경화도 바탕을 두고 있죠. 부활절, 그죠? 이런 거.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요즘 개신교시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기독교에 연관된 그런 축제들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축제적 개념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미셸 박스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다성성 개념인데 다성성 이거 상호 텍스트성은 내가 여기는 상호 텍스트는 텍스트와 텍스트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텍스트가 텍스트와 연관. 다시 말하면 어떤 텍스트도 갑자기 이렇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텍스트와 의미적 연관성, 내용적 연관성을 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상호 텍스트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텍스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텍스트에 나가고 있는데 많은 텍스트는 그냥 갑자기 어떤 작가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음성으로서 그것을 자기 귀에 들려준다. 그것을 자세하게 있는 독자한테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기호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성성, 이 성이라는 소리 성자를 얘기합니다. 다성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호 텍스트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고 여기 쭉 내려오면은 우리가 상호 매체성이라고 인터메디얼리티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다성성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비결정적인 기표. 그 다음에 푸코, 아까 푸코 얘기했죠. 미셸 푸코의 지시대상 연결망이나 권력의 편재성. 그 다음에 들레즈의 노마드적 사고. 노마드는 유목민적 사고를 얘기합니다. 유목민 사고 또는 다양성의 원칙인 리점. 이런 것도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와 비교할 수 있다니까? 초감에서 뒷설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연속적인 공간 개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연속적인 공간 개념이 이런 것과도 연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점. 리점이 뭐죠? 리점 아는 사람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리점이 뭔지. 여기 리점이에요. 이게 뭐죠? 동굴식물? 리점은 동굴식물인데, 동굴식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뭐예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아까 위에 많이 나왔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밑에 아까 위에 조금 더 나은 게 찾아보는 건데, 이런 거 리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보통 명사로 뭐냐, 이 말이야. 뿌리지, 뭐가 힘들어, 뿌리, 몰라요? 뿌리. 리점은 뿌리를 얘기합니다. 뿌리인데, 일반적인 뿌리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지닌 뿌리입니다. 미학적 의미를 지닌 뿌리를 얘기합니다. 리점은, 질 들레즈는 책을 많이 썼죠. 그 중에서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천개의 고원. 고원이라는 것은 산에 높이 있는 솟아. 이게 많은 고원들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게 앞에 서문 부분에 이제 리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점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특징은 지하에 있습니다. 뿌리는 지하에 있죠. 지상에 있는 뿌리는 없죠. 지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공간에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뿌리보다는 리점의 특징의 미학점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로 같은 구조를 쓰고 있다. 미로. 라빌린스라고 해요. 라빌린스. 미로의 특징은 뭡니까? 미로의 특징은 출입도 없고 입구도 찾지 못하고 이런 거죠. 원래는 입구는 들어가더라도
나오지를 못하는 데가 출구입니다. 출구, 그게 미로입니다.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거. 아리아드네 유명한 테세우스 신화에 그런 게 나오죠. 테세우스 신화에 그 미노사우루스를 죽이기 위해서 크레타 섬에 그 요청을 받고 테세우스가 가죠. 가는데 그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아리아드라는 그 크레타 섬의 공주입니다. 공주가 그 테세우스라고 하는 그 영웅을 장군인데 영웅을 맞이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미노사우루스는 거대한 그 괴물이죠. 소위 머리를 한 괴물. 사람을 자꾸 공략을 해요. 사람을 이제 희생제물을 먹고 이러니까 처단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그 크레타 섬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크레타 섬 그 미노사우루스를 그 미로에 가둬놨는데 처단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가는데 그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까 아리아드네가 들어가는 테세우스한테 실을 주죠. 실타래를 주죠. 실을 잡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미노사우루스의 그 괴물을 처단하면 죽이고 난 다음에는 실을 잡고 따라 나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을 잡고 이래 들어가면서 그 괴물을 처단하고 죽이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아리아드네 나오는 조건이 그냥 나와서 집에 잘 가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나와서 고국으로 그리스로 이제 돌아갈 때에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냥 뭐 당신은 잘 가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본인데 그게 나와서 보니까 아리아드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자매인 페드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페드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여행자죠. 같이 있는데 이 테세우스가 보니까 아리아드네보다는 페드라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 아리아드네 약속을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아리아드네 대신 페드라를 데리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리아드네는 굉장히 슬프겠죠. 엄청나게 슬프고 뭐 한 달을 오르다 이상 그래. 신화에 보면은 한 달을 어디 가서 오르냐 그러면 나소섬. 나소라는 것은 크레타 섬이 조금 들어가면 나소라는 섬이 있습니다. 나소. 우리 테니스 공에 나소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도 있어요. 그 섬에 가서 하염없이 오는데 마치 그 지나가던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바카스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왜 이렇게 우느냐 물어보니까 뭐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데려가겠다 해서 디오니소스가 이 아리아드네를 데려가서 자기 부인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는 유명한 그런 장군이고 물론 그 왕족 아들이죠. 디오니소스는 여러분 잘 알고 축제의 신이죠. 그 축제의 신의 그런 부인이 되는 그런 신화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딜레즈는 니체라는 책을 썼어요. 니체. 디오니소스는 니체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고 있는 신화적 인물이죠. 니체의 책을 쓰면서 아리아드네 신화, 소위 말해서 이 미로 신화의 얘기를 상당히 자기 그 니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뭐와 연관되고 있냐 그러면 이 리점과 연관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점은 출구가 없고 입구가 없고 출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막힌 것은 아니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미로 형식을 리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오스인데 혼돈이죠. 어둠이죠. 혼돈 속에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있는 카오스.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를 향하는 카오스. 코스모스로 나갈 수 있는 카오스. 그래서 들레즈는 카오스모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복합어인 카오스모스.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오스모스의 한 예로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신화 얘기를 들레즈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가 리점 좀 더 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더 하고 그다음에 속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